이소연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미동도 없는 작은 강아지를 내려다보았다. 희미한 심장 박동만이 그녀의 손끝으로 전해질 뿐이었다. 메스, 가위, 겸자. 그녀의 손은 기계처럼 움직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5년 전 그녀의 유일한 혈육이자 전부였던 동생 이진우가 죽었을 때와 같은 무력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진우는 명성 높은 신하 병원에 촉망받는 외과 레지던트였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의료사고로 처리되었지만 소연은 그 결론을 단 한 번도 받아들인 적이 없었다. 그녀의 직감은 끊임없이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속삭였다. 밤하늘에서는 빗줄기가 굵어지고 있었다. 폭풍우가 몰아칠 듯 거센 바람이 창문을 때렸다. 소연의 작은 동물병원은 한적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다. 간판의 불빛은 빗물에 번져 희미하게 흔들렸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다. 그녀는 수술을 마치고 차가운 커피 한 잔을 들고 진료실 의자에 앉았다. 창밖의 빗소리가 그녀의 고독을 더욱 깊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끼잉, 컹컹컹 빗소리를 뚫고 희미한 게 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짖음소리는 간절하면서도 격렬했다. 그녀는 망설였다. 이런 날씨에 누가 동물병원 문을 두드릴까? 하지만 짖음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애처롭게 변해갔다. 소연은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바람과 함께 빗방울이 안으로 들이쳤다. 그리고 그곳에는 거대한 검은 개 한 마리가 서 있었다. 녀석은 온몸이 빗물에 젖어 있었고 털은 엉망진창으로 뭉쳐 있었다. 녀석의 입에는 까만 비닐봉투가 질겅질겅 물려 있었다. 소연은 숨을 들이켰다. 녀석은 분명 길 잃은 유기견이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은 마치 인간처럼 명확하고 간절했다. 검은 눈동자는 지친 기색과 함께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듯한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녀석은 민준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듯 움직였다. 이리 와, 괜찮아. 소연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녀석은 한 걸음 다가섰다가 다시 멈칫했다. 마치 민준의 허락을 구하는 듯한 행동이었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녀석은 망설임 없이 소연의 손을 핥았다. 녀석의 혀는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녀석은 현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입에 물고 있던 검은 비닐봉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비닐봉투는 생각보다 크고 묵직했다. 녀석은 봉투를 발로 살짝 건드리며 민준에게 열어보라는 듯이 쳐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여전히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소연은 잠시 망설였다. 유기견이 가져온 비닐봉투라니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녀석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기에 소연은 결국 비닐봉투를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봉투는 차가웠고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들어있는 듯했다. 그녀는 봉투의 매듭을 풀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금속 상자였다. 상자는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처럼 흙과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소연은 상자의 뚜껑을 열었다.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낡은 서류 뭉치와 함께 낯익은 물건 하나가 들어있었다. 소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수년 전에 발급된 의료 기록들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낡은 남성용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다. 소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그 시계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그것은 진우의 시계였다. 5년 전 그가 사고를 당했을 때 사라졌던 바로 그 시계였다. 진우.
소연의 입에서 낮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이 떨렸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뒤적였다. 낡고 바랜 서류들 속에서 프로젝트 피닉스라는 이름이 적힌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다. 보고서에는 신하병원의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소연은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프로젝트 피닉스는 불치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윤리적인 임상시험이었다. 환자들에게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약을 투여하고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다는 내용이었다. 보고서 곳곳에는 부작용과 사망 사례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보고서 마지막에는 수많은 연구원들의 서명이 있었고 그 중에는 이진우의 이름도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소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진우는 이 프로젝트에 연루되어 있었다. 아니, 그는 이 프로젝트의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는 이 비윤리적인 실험의 진실을 폭로하려다 살해당했던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검은 개를 바라보았다. 녀석은 조용히 소연을 응시하고 있었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깊고 슬펐다. 소연은 직감적으로 이 개가 진우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깨달았다. 녀석은 마치 진우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온 것처럼 보였다. 네오, 이 시계를 어디서 찾았니? 진우랑 무슨 관계야? 소연은 흐느끼며 물었다. 검은 개는 소연의 질문에 대답하듯 낮은 낑낑거림을 냈다. 그리고 소연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킁킁거렸다. 녀석의 털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녀석에게서는 묘한 따뜻함이 느껴졌다. 소연은 검은 개에게 깜둥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녀석의 털처럼 검고 마치 밤의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 같았기 때문이었다. 깜둥이는 소연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다. 녀석은 소연이 잠들 때까지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소연이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뒤를 따랐다. 소연은 밤새도록 프로젝트 피닉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보고서에는 신하병원의 박준호 원장의 이름이 수없이 언급되어 있었다. 박준호는 병원의 최고 권력자이자 명망 높은 의사였다. 그는 자선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대외적으로는 훌륭한 인품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프로젝트 피닉스의 실질적인 총책임자였다. 소연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다. 진우는 왜 이런 위험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는 이 프로젝트의 진실을 파헤치려 했던 것일까? 그녀는 진우의 마지막 흔적을 찾기 위해 보고서에 언급된 이름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이름들은 익숙하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그 중에는 진우의 동기의사 몇 명의 이름도 보였다. 그녀는 문득 5년 전 진우의 장례식 날이 떠올랐다. 박준호 원장은 슬픔에 잠긴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넸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슬퍼 보였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슬픔 뒤에는 어떤 차가운 계산이 숨겨져 있었던 것 같았다. 소연의 직감은 더욱 강해졌다. 박준호 원장은 진우의 죽음과 분명히 관련되어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깜둥이와 함께 신하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병원 로비에서 박준호 원장의 사진이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사진 속 박준호는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소연의 눈에는 그 미소가 악마의 미소처럼 보였다. 그녀는 진우의 복수를 다짐했다. 그리고 그 복수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며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싸움이 될 것이었다. 그녀의 손에는 진우의 시계와 프로젝트 피닉스,
보고서가 꽉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결연했다. 신하병원 로비에 걸린 박준호 원장의 사진을 뒤로하고 이소연은 굳은 얼굴로 병원 복도를 걸었다. 그녀의 심장은 분노와 슬픔으로 격렬하게 고동쳤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분하고 결연했다. 옆에서 조용히 그녀를 따르는 깜둥이의 존재는 그녀에게 큰 위안이자 동시에 무언의 압박으로 다가왔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속삭이는 듯했다. 소연은 진우의 시계와 프로젝트 피닉스 보고서를 들고 병원 자료실로 향했다. 그녀는 진우가 생전에 자주 이용하던 자료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혹시 그곳에 진우가 남긴 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다. 자료실은 낡고 어두웠으며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녀는 진우가 앉던 자리에 컴퓨터를 켰다. 로그인 기록에는 진우의 아이디가 여전히 남아있었다. 소연은 익숙한 비밀번호를 입력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진우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파일들이 열려 있었다. 대부분은 환자 진료 기록이나 의학 논문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미공개 자료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파일이 있었다. 소연은 망설임 없이 암호를 풀었다. 암호는 진우의 생일이었다. 파일이 열리자 그 안에는 프로젝트 피닉스, 보고서에는 없는 추가적인 내용들이 빼곡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진우가 직접 기록한 일지였다. 일지에는 진우가 프로젝트 피닉스에 참여하게 된 경위부터 시작하여 프로젝트의 비윤리성에 대한 그의 고뇌, 그리고 박준호 원장의 잔혹한 실체에 대한 기록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진우는 처음에는 순수한 의도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지만 곧 이 실험이 인간의 생명을 담보로 한 잔혹한 도박임을 깨달았다. 그는 환자들의 고통을 지켜보며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박준호 원장의 비인간적인 행태에 분노했다. 일지에는 박준호 원장이 실험 결과를 조작하고 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기록을 은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심지어 사망한 환자들의 시신이 몰래 처리되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다. 일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소연의 심장은 얼어붙는 듯했다. 진우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다. 그는 일지 마지막에 나는 이 모든 진실을 밝힐 것이다. 박준호 원장의 만행을 막을 것이다.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어 놓았다. 진우는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가 사라졌던 시계는 이 모든 진실을 소연에게 전달하기 위한 마지막 메시지였다. 소연은 일지를 인쇄하고 모든 파일을 USB에 옮겨 담았다. 그녀는 자료실을 나서려던 순간 깜둥이가 갑자기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며 자료실 문 쪽을 노려보았다. 녀석의 털은 바짝 곤두서 있었고 눈동자는 날카롭게 빛났다. 소연은 깜둥이의 반응에 직감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몸을 숨기고 자료실 문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복도 저편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그의 시선은 정확히 자료실 문을 향해 있었다. 소연은 숨을 죽였다. 그는 분명 박준호 원장의 사람이었다. 그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다. 깜둥이는 남자를 향해 맹렬하게 짖으려 했지만 소연은 깜둥이의 입을 막고 조용히 신호를 보냈다. 녀석은 소연의 의도를 알아차렸는지 조용히 소연의 뒤에 몸을 숨겼다. 남자는 자료실 문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발소리는 차갑고 위협적이었다. 소연은 온몸에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도망칠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자료들을 지켜야 했다. 그때 깜둥이가 갑자기 자료실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책상 다리를 발로 걷어찼다.
책상이 흔들리며 책상 위에 놓여있던 책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요란한 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남자는 깜짝 놀라 자료실 문 앞에서 멈춰 섰다. 그는 자료실 안을 경계하며 둘러보았다. 그 틈을 타 소연은 깜둥이와 함께 자료실 옆 비상구로 도망쳤다. 비상구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내려갔다. 깜둥이는 그녀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병원을 벗어나자마자 소연은 택시를 잡아탔다. 그녀는 목적지를 말하지 않았다. 그저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함께 묘한 흥분으로 가득했다. 진우가 남긴 단서들, 그리고 그녀를 쫓는 박준호 원장의 그림자. 이 모든 것이 진우의 죽음 뒤에 숨겨진 거대한 음모를 암시하고 있었다. 소연은 안전한 곳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의 일지를 다시 읽어 내려갔다. 일지에는 박준호 원장이 프로젝트 피닉스를 통해 얻은 신약 개발 기술을 해외 제약회사에 거액을 받고 팔아넘기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진우가 걸림돌이 되자 박준호 원장이 그를 살해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획된 살인이었다. 소연은 동생의 일지와 프로젝트 피닉스 보고서를 들고 최 반장을 찾아갔다. 최 반장은 5년 전 진우의 사고를 담당했던 형사였다. 그는 소연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침묵을 지켰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소연은 최 반장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진우의 죽음에 대한 의혹, 깜둥이의 등장, 그리고 그가 가져온 증거들, 특히 일지에 적힌 박준호 원장의 비인간적인 행태와 진우의 마지막 메시지는 최 반장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고 박준호 원장이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최 반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중얼거렸다. 네, 반장님, 진우의 일지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대로 가다간 더 많은 희생자가 생길 겁니다. 박준호 원장을 막아야 해요. 소연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최 반장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네. 자네 말을 믿겠네. 하지만 박준호 원장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야. 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야. 자칫하면 자네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하네. 최 반장은 민준에게 은밀하게 박준호 원장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준에게 최대한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소연은 최 반장의 말을 믿었다. 그는 진실을 향한 열정을 가진 형사였다. 소연은 깜둥이와 함께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깜둥이는 그녀의 발치에 앉아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녀석의 눈빛은 마치 잘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소연은 깜둥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녀석의 부드러운 털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날 밤 소연은 진우의 시계를 들고 잠자리에 들었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진우의 영혼이 살아 숨 쉬는 듯했다. 그녀는 진우에게 속삭였다. 진우야, 누나가 꼭 너의 억울함을 풀어줄게. 편히 쉬어. 하지만 소연은 자신이 알지 못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음을 직감했다. 박준호 원장은 그녀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눈치챘을 터였다. 소연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이소연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냈다. 박준호 원장의 그림자가 그녀의 꿈속까지 따라와 그녀를 옥죄는 듯했다. 동생 진우가 남긴 일지와 프로젝트 피닉스 보고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침묵했던 지난 5년의 시간들이 그녀를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녀의 옆에는 그림자처럼 그녀를 지키는 깜둥이가 있었다.
깜둥이의 따뜻한 온기는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최 반장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최 반장은 박준호 원장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다. 박 원장은 신하병원에 부임하기 전 지방의 한 작은 연구소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그 연구소는 몇 년 전 의문의 화재로 폐쇄되었고 당시 연구원 한 명이 실종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다. 최 반장은 이 실종 사건과 프로젝트 피닉스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직감했다. 소연은 최 반장과 함께 그 폐쇄된 연구소로 향했다. 연구소는 인적이 드문 산골짜기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고 허름한 건물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새우산한 분위기를 풍겼다. 건물 외벽에는 불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창문은 모두 깨져 있었다. 연구소 주변에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연구소 입구에 다다르자 깜둥이가 갑자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녀석의 털은 바짝 곤두섰고 눈빛은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깜둥이는 연구소 안에서 어떤 위험한 기운을 감지하는 듯했다. 최 반장과 소연은 조심스럽게 연구소 안으로 들어섰다. 연구소 내부는 더욱 처참했다. 검게 그을린 벽과 천장, 부서진 실험 장비들이 나뒹굴고 있었다. 퀴퀴한 냄새와 함께 묘한 약품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주는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연구소 내부를 살폈다. 그때 깜둥이가 갑자기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철제문을 향해 맹렬하게 지저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주변에는 낡은 종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깜둥이는 문을 향해 앞발로 긁으며 필사적으로 들어가려 했다. 여기 뭔가 있어. 소연은 직감적으로 말했다. 최 반장은 자물쇠를 부수고 문을 열었다. 문 안쪽은 어둡고 습한 공간이었다. 그곳은 마치 지하실처럼 보였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소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지하실 안에는 낡은 책상과 의자, 그리고 텅 빈 선반들이 놓여 있었다. 한쪽 벽에는 여러 장의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연구원들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사진들 속에서 소연은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바로 박준호 원장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다. 박 원장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모르게 싸늘했다. 사진들 옆에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다. 달력에는 특정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고 그 옆에는 D-Day라고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날짜는 5년 전 진우가 죽었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소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 연구소에서 진우의 죽음과 관련된 무언가가 일어났던 것이 분명했다. 소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노트 한 권이 들어있었다. 노트는 오래되어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노트 첫 장에는 박선영 연구 노트라고 쓰여 있었다. 박선영이라는 이름은 최 반장이 말했던 실종된 연구원의 이름이었다. 소연은 노트를 읽어 내려갔다. 노트에는 프로젝트 오로라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다. 프로젝트 오로라는 인간의 뇌파를 조작하여 기억을 삭제하거나 주입하는 것을 넘어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하려는 극도로 위험한 실험이었다. 박선영은 이 프로젝트의 비윤리성에 대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실험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경고는 묵살되었다. 노트에는 박선영이 프로젝트 오로라를 주도하는 인물이 박준호 원장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를 막으려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박준호 원장이 자신의 연구를 악용하여
거대한 권력을 손에 넣으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프로젝트 오로라의 모든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려 했지만 결국 박준호 원장에게 살해당했던 것이었다. 연구소의 화제는 박준호 원장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꾸민 것이었다. 소연은 노트를 꽉 쥐었다. 진우는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그는 박선영의 뒤를 이어 박준호 원장의 악행을 막으려 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역시 박준호 원장에게 살해당했던 것이다. 소연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어머니와 백구에게 미안함과 함께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것이다. 그때 깜둥이가 갑자기 격렬하게 짖으며 지하실 문 쪽을 노려보았다. 녀석의 털은 바짝 곤두서 있었고 눈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소연은 직감적으로 누군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는 서둘러 노트를 챙기고 최 반장에게 신호를 보냈다. 지하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살기로 가득했다. 그는 바로 민준을 미행했던 그 남자였다. 그는 박준호 원장의 오른팔인 그림자였다. 그는 흉터 가득한 얼굴로 소연과 최 반장을 노려보았다. 이런 쥐새끼들 같으니라고 결국 여기까지 기어들어왔군. 그림자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그의 손에는 번쩍이는 칼이 들려 있었다. 최 반장은 민준의 앞으로 나서며 총을 겨눴다. 움직이지 마라. 넌 포위됐다. 그림자는 비웃듯이 말했다. 포위하하. 너희들이 날 잡을 수 있을 것 같나? 나는 박준호 원장님의 그림자다. 그림자는 잡을 수 없는 법이지. 그림자는 칼을 들고 최 반장에게 달려들었다. 최 반장은 노련한 형사였지만 그림자는 예상외로 빠르고 강력했다. 그림자는 최 반장의 팔을 베고 그의 총을 빼앗으려 했다. 그 순간 깜둥이가 그림자에게 달려들어 그의 다리를 물었다. 그림자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 틈을 타 민주는 최 반장의 총을 집어들고 그림자를 겨눴다. 움직이면 쏜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그림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민준을 노려보았다. 이런 개 같은. 민준은 그에게 다가가 그의 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정하영이라는 여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정하영은 선라이즈 재단의 총책임자이자 프로젝트 오로라의 실질적인 주도자였다. 그녀는 박준호 원장과 함께 이 모든 음모를 꾸민 진짜 배후였던 것이다. 민준은 사진을 꽉 쥐었다. 그는 그림자에게서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정하영이라는 거대한 악의 실체를 세상에 드러낼 것이었다. 그의 옆에는 최 반장과 그를 지지하는 경찰들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마음속에는 백구와 어머니의 영원한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민주는 그림자를 경찰서로 연행했다. 그림자는 신문 과정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는 박준호 원장의 오랜 신복이자 프로젝트 오로라의 하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피닉스의 실질적인 실행자였다. 그는 박선영과 진우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직접 가담했다. 그의 자백은 박준호 원장과 정하영을 체포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금천마을은 또다시 충격에 휩싸였다. 김옥란 사건이 끝나자마자 더 거대한 음모가 드러났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선라이즈 재단의 실체가 밝혀지고 그들이 진행하던 프로젝트 오로라의 비인도적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전 국민은 분노했다.
민주는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어머니는 재활치료를 통해 서서히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민주는 어머니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어머니는 민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물을 흘렸다. 내 아들,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백구에게도 정말 고맙구나.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도 저도 모두 자유로워졌어요. 민주는 어머니를 품에 안았다. 오랜 시간 동안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되찾았다. 민주는 백구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는 그곳에서 백구와 어머니의 영혼을 느꼈다. 백구의 희생은 그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는 교훈이자 그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았다. 그의 삶은 고통과 상실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백구와 어머니의 영원한 영혼과 함께 세상의 모든 숨겨진 그림자들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소연은 폐쇄된 연구소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정하영이라는 이름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동생 진우의 죽음이 단순한 의료사고가 아닌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다는 사실은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옆에는 충직한 깜둥이가 있었고 그녀의 뒤에는 진실을 향한 의지를 가진 최 반장이 있었다. 그들은 함께 이 모든 어둠을 밝혀낼 것이었다. 경찰서로 연행된 그림자는 신문 과정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의 본명은 김철민이었다. 그는 박준호 원장의 오랜 오른팔이자 프로젝트 오로라의 하위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피닉스의 잔혹한 실행자였다. 그는 박선영과 이진우를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데 직접 가담했다. 그의 자백은 박준호 원장과 정하영을 체포할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특히 김철민은 프로젝트 오로라의 핵심 기술이 오로라 약물이라는 사실과 이 약물이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지배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김철민의 자백과 함께 최 반장은 즉시 신성그룹과 선라이즈 재단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특공대가 신성그룹 본사와 선라이즈 재단 건물로 출동했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삽시간에 전국에 퍼져나갔다. 김옥란 게이트에 이어 프로젝트 오로라라는 더 거대한 음모의 실체가 드러나자 전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소연은 최 반장과 함께 신성그룹 본사 압수수색 현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때 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봉사활동을 했던 곳, 순수하고 선한 이미지만을 가지고 있던 곳이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는 추악한 음모의 봉어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신성그룹 본사는 외부에서 보면 최첨단 빌딩이었지만 지하 깊숙한 곳에는 거대한 비밀 연구실이 숨겨져 있었다. 경찰 특공대가 지하 연구실 문을 부수고 진입하자 그 안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수십 개의 투명한 유리관 안에 사람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들은 모두 프로젝트 오로라의 실험체들이었다. 그들의 머리에는 복잡한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모두 공허했다. 그들은 살아있었지만 그들의 의식은 오로라 약물에 의해 조종되고 있었다. 민주는 그들 속에서 실종되었던 다른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발견하고 충격에 휩싸였다. 최 반장은 민준의 어머니가 누워있는 유리관을 발견하고 경악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그녀는 살아있었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핵심 목표 중 하나가 뇌사 상태의 환자나 의식불명 환자를 대상으로 오로라 약물을 투여하여 의식을 회복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통제하는 것이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김옥란에게 살해당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오로라의 가장 중요한 실험체가 되어 이곳에 갇혀 있었던 것이다. 민준은 어머니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기쁨과 동시에 깊은 슬픔을 느꼈다. 그녀는 살아있었지만 그녀의 의식은 약물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유리관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엄마,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죄송합니다. 연구실 안에서는 정아영이 차분한 표정으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흰색 연구 가운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어떠한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광기와 함께 오만함으로 가득했다. 그녀의 옆에는 박준호 원장이 초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박 원장은 이미 모든 것을 체념한 듯했다. 드디어 왔군, 김민준. 내 어미를 만나러 왔나? 아니면 이 위대한 프로젝트를 방해하러 왔나? 정아영은 비웃듯이 말했다. 당신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았어. 이 모든 악행은 여기서 끝날 거야. 민준은 총을 겨누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정아영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이건 악행이 아니야. 인류의 진화야. 어리석은 인간들은 감정이라는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스스로를 파괴하지. 나는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뿐이야.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 그게 바로 내가 꿈꾸는 미래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기기를 조작했다. 그러자 유리관 안에 있는 실험체들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인형처럼 일제히 민준과 경찰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정아영은 오로라 약물을 통해 실험체들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다. 봐라, 김민준. 이들이 바로 나의 완벽한 군대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오직 내게만 복종하는 존재들. 내 어미도 곧 그렇게 될 것이다. 정아영은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최 반장은 경찰 특공대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실험체들을 제압하고 시스템을 파괴하라. 경찰 특공대원들이 실험체들을 향해 돌격했다. 하지만 실험체들은 약물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기에 고통을 느끼지 못했고 예상보다 훨씬 강력했다. 그들은 맨몸으로 경찰들을 공격했다. 아수라장이 된 연구실 안에서 총성과 비명, 격투 소리가 뒤섞였다. 그때 깜둥이가 민준의 옆에서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녀석은 정아영을 향해 달려들었다. 정아영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이런 미친 개가 감히 나의 계획을 방해하려 하다니. 정아영은 발로 깜둥이를 걷어찼다. 깜둥이는 힘없이 날아가 벽에 부딪혔다. 깜둥아, 민준은 절규했다. 그는 정아영에게 달려들었다. 정아영은 민준의 공격을 피하며 약물 주사기를 꺼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약물을 주입하여 그를 통제하려 했다. 민준은 정아영의 손목을 잡고 주사기를 빼앗으려 했다. 그들은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정아영은 과학자였지만 그녀의 육체는 약물과 훈련으로 단련된 듯했다. 그녀는 민준의 팔을 물어뜯고 그의 얼굴을 핥히었다. 민준은 고통 속에서도 그녀를 제압하기 위해 애썼다. 그는 백구에게서 물려받은 초인적인 감각과 민첩성을 이용하여 정아영의 공격을 피하고 방역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평범한 경찰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싸움은 치열했다. 민준의 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백구와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그에게 용기와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민주는 정하영의 손목을 비틀어 주사기를 빼앗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주사기를 켜놓았다. 이게 바로 당신이 원하는 진화인가, 인간의 의지를 짓밟는 것. 민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정하영은 비웃듯이 말했다. 결국 너도 나와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인간은 나약해. 결국 강한 자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지. 그때 깜둥이가 비틀거리며 정하영에게 달려들었다. 녀석은 마지막 힘을 다해 정하영의 다리를 물었다. 정하영은 비명을 지르며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그 틈을 타 민주는 정하영에게 수갑을 채웠다. 박준호 원장 또한 경찰들에게 체포되었다. 연구실 안의 실험체들은 경찰 특공대원들에 의해 제압되었고 오로라 약물 생산 시스템은 모두 파괴되었다. 어머니의 유리관도 안전하게 외부로 옮겨졌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드디어 어머니의 복수를 완수했다. 그리고 백구의 희생 또한 헛되지 않았다. 백구는 그를 진실로 이끌었고 그는 그 진실을 통해 더 큰 악을 막아냈다. 며칠 후 민주는 병원에서 회복 중인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재활 치료를 통해 서서히 기억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아,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야. 백구에게도 정말 고맙구나.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도 저도 모두 자유로워졌어요. 민주는 어머니를 품에 안았다. 오랜 시간 동안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그들의 삶은 이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되찾았다. 금천마을은 오랜 시간 동안의 아픔을 딛고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류의 의식을 통제하려던 거대한 음모는 민준과 그의 동료들의 활약으로 저지되었다. 민준은 더 이상 경찰이 아니었지만 진실과 희망 재단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밝히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삶을 살았다. 그의 강연은 계속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민주는 종종 백구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그곳에서 백구와 어머니의 영혼을 느꼈다. 백구의 희생은 그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는 교훈이자 그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았다. 그의 삶은 고통과 상실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백구와 어머니의 영원한 영혼과 함께 세상의 모든 숨겨진 그림자들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소연은 폐쇄된 연구소의 냉기 속에서 살아 돌아온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희미하게나마 생기가 깃들어 있었다. 프로젝트 오로라라는 악몽에서 벗어나 다시 세상으로 돌아온 어머니의 모습은 민준에게 큰 위안이자 동시에 잊을 수 없는 아픔의 상징이었다. 그는 백구의 희생과 자신의 고통스러운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의 손에는 프로젝트 오로라의 핵심 증거들이 담긴 서류철이 굳게 쥐어져 있었다. 경찰은 신성그룹과 선라이즈 재단의 모든 시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된 인물들을 체포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최 반장은 민준이 제공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정하영과 박준호 원장을 비롯한 핵심 관계자들을 신문했다. 그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진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잔혹하고 광기 어린 내용들이었다. 정하영은 오로라 약물을 통해 인류의 의식을 통제하여 완벽한 신세계를 건설하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박준호 원장은 그녀의 야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로서
병원과 재단의 모든 자원을 프로젝트 오로라에 투입했다. 김옥란은 단순히 정아영의 하수인에 불과했으며 그녀의 모든 행동은 정아영의 지시와 통제해 이루어졌다. 언론은 연일 프로젝트 오로라의 충격적인 실체를 보도했다. 인간의 의식을 조종하고 기억을 삭제하거나 주입하는 비인도적인 실험 내용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특히 사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사람들이 주된 실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분은 더욱 커졌다. 선라이즈 재단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음모가 밝혀지면서 한때 존경받던 정아영은 한순간에 악마의 과학자로 낙인 찍혔다. 민주는 재단 사무실에서 밤낮으로 프로젝트 오로라의 피해자들을 위한 자료를 정리하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매진했다. 그는 어머니의 기억을 되찾는 것을 돕는 동시에 오로라 약물의 해독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전문가들과 협력했다. 어머니는 여전히 기억의 파편들 속에서 고통받았지만 민준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따뜻한 사랑 덕분에 서서히 빛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에게 진우에 대한 기억들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진우는 박선영 연구원과 함께 프로젝트 오로라의 비윤리성을 고발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정하영에게 살해당했던 것이었다. 민준의 어머니 또한 진우의 죽음을 목격한 후 정하영에게 붙잡혀 실험체가 되었던 것이다. 어느 날 민준은 어머니의 침대 옆에서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사진첩 안에는 진우가 어린 시절 키우던 강아지 해피의 사진이 있었다. 해피는 진우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사진 속 해피의 귀에는 작고 희미한 흉터가 있었다. 민주는 깜짝 놀랐다. 그는 깜둥이의 귀에도 똑같은 흉터가 있었음을 기억해냈다. 그의 심장이 격렬하게 고동쳤다. 민주는 즉시 수의사 친구에게 연락하여 깜둥이의 DNA 검사를 의뢰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깜둥이는 해피와 동일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깜둥이는 진우의 강아지 해피였다. 민주는 충격과 함께 알 수 없는 감동에 휩싸였다. 해피는 진우의 죽음 이후 실종되었던 강아지였다. 해피는 주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진우가 남긴 단서들을 품고 민준에게 진실을 전달하기 위해 다시 나타났던 것이었다. 해피는 주인을 향한 충성심과 사랑으로 진우의 영혼이 깃든 존재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다. 민주는 백구의 무덤을 찾아갔다. 그는 그곳에서 해피의 사진을 꺼내보았다. 해피야, 너였구나. 진우가 널 보냈구나. 민주는 흐느끼며 사진을 품에 안았다. 백구의 희생은 그에게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우와 해피의 영원한 사랑과 희생의 상징이었다. 민주는 다시 한번 결심했다. 해피와 진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는 프로젝트 오로라의 잔당들을 뿌리 뽑고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싸울 것이었다. 그는 재단의 활동을 더욱 확장하고 오로라 약물의 해독법을 개발하는 데 모든 것을 바치기로 했다. 그의 옆에는 최 반장과 그를 지지하는 재단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진우와 해피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며 강연을 했다. 그의 강연은 단순한 사건 보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지의 중요성, 그리고 기억의 소중함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재단의 활동에 동참했다. 한편 정하영과 박준호 원장을 비롯한 프로젝트 오로라의 핵심 관계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정하영은 자신의 죄를 끝까지 부인하며 광기 어린 모습을 보였지만 모든 증거 앞에서 그녀의 주장은 힘을 잃었다.
그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박준호 원장 또한 중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 신성그룹은 파산했고 그들의 모든 자산은 프로젝트 오로라의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금으로 사용되었다. 금천마을은 오랜 시간 동안의 아픔을 딛고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민준을 진정한 영웅으로 칭송했다. 그는 더 이상 경찰이 아니었지만 진실과 희망 재단을 통해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밝히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삶을 살았다. 민준은 종종 백구의 무덤을 찾았다. 그는 그곳에서 해피의 영혼과 진우의 영혼을 느꼈다. 백구의 희생은 그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는 교훈이자 그가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같았다. 그의 삶은 고통과 상실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백구와 어머니의 영원한 영혼과 함께 세상의 모든 숨겨진 그림자들을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소연은 해피의 희생과 진우의 영원한 사랑을 가슴에 품고 다시 일어섰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선 강철 같은 의지로 빛났다. 프로젝트 오로라의 악몽은 끝났지만 그녀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해피가 마지막으로 가져다 준 진우의 시계, 그리고 어머니가 남긴 팔찌를 꽉 쥐었다. 이 모든 증거들은 그녀에게 과거의 고통을 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의 기억은 점차 선명해졌다.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과 민준의 헌신적인 간호 덕분이었다. 어머니는 프로젝트 오로라의 실험체로 갇혀있던 시간 동안 겪었던 고통과 공포를 민준에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정하영이 오로라 약물을 통해 인간의 의식을 얼마나 잔혹하게 유린하려 했는지 생생하게 증언했다. 어머니는 민준에게 진우가 박선영 연구원과 함께 프로젝트 오로라의 비윤리성을 폭로하려 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진우는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박선영의 연구 노트와 실험 자료들을 몰래 빼돌렸고 그 자료들을 해피에게 맡겨 민준에게 전달하려 했던 것이었다. 진우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해피도 진우의 마지막 희망이었어. 어머니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알아요. 엄마, 그래서 제가 멈출 수 없어요. 해피와 진우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진실을 제가 세상에 알려야 해요. 민준은 재단의 활동을 더욱 확장했다. 그는 오로라 약물의 해독법 개발에 매진했고 프로젝트 오로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데 모든 노력을 쏟았다. 그는 전 세계의 정신과 의사들과 뇌과학자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재단의 취지에 공감하여 기꺼이 합류했다. 재단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오로라 약물의 확산을 막고 유사한 비인도적인 실험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최 반장은 민준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는 정년 퇴직 후에도 민준의 재단 고문으로 활동하며 법률적인 조언과 함께 수사 노하우를 전수했다. 최 반장은 자신의 과거 실수를 만회하고 진정한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민준과 함께 싸웠다. 그의 경험과 지혜는 재단의 활동에 큰 힘이 되었다. 어느 날 재단으로 한 통의 익명 제보가 들어왔다. 프로젝트 시그마라는 이름이 적힌 제보였다. 제보자는 프로젝트 오로라와 유사한 또 다른 비밀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며 이 프로젝트는 오로라 약물을 넘어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인을 만들려 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한번 격렬하게 고동쳤다. 악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고 넓었다. 제보자는 프로젝트 시그마의 봉어지가 태국의 한 외딴 섬에 위치한 거대 제약회사 너젠의 비밀 연구소라고 밝혔다.
너제는 신성그룹과 선라이즈 재단을 통해 프로젝트 오로라에 자금을 지원했던 배후 세력이었다. 그들은 프로젝트 오로라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더 진보된 형태의 인간 개조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주는 태국으로 향할 결심을 했다. 그의 어머니와 최 반장은 만류했지만 민준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건 제 운명이에요. 해피와 진우가 저에게 남겨준 사명입니다.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는 것을 막아야 해요. 민주는 재단의 핵심 멤버들과 함께 비밀리에 태국으로 떠났다. 그들은 태국 현지 경찰과 국제 협력하여 너젠의 비밀 연구소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너젠 연구소는 외딴 섬에 위치하고 있었고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무장한 용병들로 철저하게 경비되고 있었다. 침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민주는 연구소 침투 작전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해피에게서 물려받은 초인적인 감각과 민첩성을 이용하여 연구소의 취약점을 찾아냈다. 해피는 민준에게 단순한 초능력이 아닌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고 예측하는 통찰력을 남겨주었던 것이다. 그는 마치 해피의 영혼이 자신 안에 깃들어 있는 것처럼 모든 위험을 감지하고 최적의 경로를 찾아냈다. 작전 당일, 민주는 소수의 정예재단 요원들과 함께 밤늦게 연구소 침투를 시작했다. 밤하늘은 어둡고 적막했지만 민준의 눈빛은 불꽃처럼 타올랐다. 그는 정하영보다 더 거대한 악의 배후를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연구소 내부로 침투하자 민준과 요원들은 너젠의 용병들과 치열한 교전을 벌였다. 총성과 비명, 격투 소리가 건물 전체를 뒤흔들었다. 민준은 용병들의 공격을 피하고 그들을 제압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다. 그의 움직임은 그림자처럼 빠르고 그의 주먹은 강철처럼 강력했다. 그는 해피의 영혼이 자신과 함께 싸우고 있음을 느꼈다. 민준은 프로젝트 시그마의 핵심 연구실로 향했다. 연구실은 지하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고 2중 3중의 보안 장치로 보호되고 있었다. 연구실 안에는 거대한 생체 실험 장치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인간의 유전자 코드가 분석되고 있었다. 그리고 연구실 중앙에는 프로젝트 시그마의 총책임자이자 너젠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알렉산더 볼코프가 차분한 표정으로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다. 알렉산더는 차가운 눈빛과 함께 지적인 카리스마를 풍기는 인물이었다. 그는 민준의 어머니와 정하영의 스승이자 프로젝트 오로라의 진정한 설계자였다. 드디어 왔군, 김민준. 내 어미의 아들이 감히 여기까지 오다니. 알렉산더는 조롱하듯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냉소적인 비웃음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 당신의 광기는 여기서 끝날 거야. 민준은 총을 겨누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알렉산더는 비웃듯이 말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야. 질병과 노화, 그리고 불필요한 감정에 시달리지. 나는 그들을 완벽하게 만들려 했을 뿐이다. 나의 시그마는 인류의 진정한 진화가 될 것이다. 그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푸른빛이 감도는 액체가 담겨 있었다. 시그마 약물이었다. 알렉산더는 약물병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댔다. 그는 스스로 시그마 약물을 투여하여 초인으로 변모하려 했다. 민주는 그를 막기 위해 달려들었다. 총성이 울리고 알렉산더의 손에서 약물병이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푸른빛 액체가 바닥에 흘러내렸다. 알렉산더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며 민준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증오로 이글거렸다. 그는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과학자였지만 그의 육체는 이미 시그마 약물의 초기 단계 실험으로 인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민준의 공격을 쉽게 피하고
강력한 주먹으로 민준을 가격했다. 민준은 알렉산더의 예상치 못한 힘에 밀려 벽에 부딪혔다. 그때 최 반장과 태국 현지 경찰들이 연구실로 진입했다. 그들은 알렉산더와 민준의 격렬한 싸움을 보고 경악했다. 최 반장은 알렉산더를 향해 총을 겨눴다. 알렉산더 볼코프, 투항하라, 넌 포위됐다. 알렉산더는 최 반장을 비웃었다. 어리석은 인간들, 나의 계획은 막을 수 없어. 나는 이미 새로운 인류의 시대를 열었으니. 그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쓰러졌다. 그의 몸은 점차 차갑게 식어갔다. 경찰들은 알렉산더를 체포하고 너젠 연구소의 모든 시설을 봉쇄했다. 프로젝트 시그마의 모든 자료들이 압수되었고 관련된 모든 임직원들이 체포되었다. 세상은 또다시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프로젝트 오로라가 끝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프로젝트 시그마라는 더 거대한 음모의 실체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민준은 연구실 바닥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그는 드디어 진정한 악의 뿌리를 뽑았다. 그의 옆에는 최 반장과 그의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진우와 해피의 영원한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다. 며칠 후 민준은 어머니와 함께 해피의 무덤을 찾아갔다. 어머니는 해피의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렸다. 해피야, 정말 고마웠어. 네 덕분에 내 아들이 살아남았고 이 모든 진실이 밝혀졌어. 민준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해피의 무덤에 놓인 팔찌를 쓰다듬었다. 팔찌는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해피의 영혼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것처럼 민준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진실과 희망재단의 활동을 전 세계로 확장했다. 그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했고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많은 이들이 재단의 활동에 동참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민준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약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김민준이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는 앞으로도 세상의 모든 숨겨진 그림자들을 밝혀내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삶을 살 것이다. 해피와 진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는 영원히 진실과 정의를 위해 싸울 것이었다. 이소연은 태국의 정글 속 너젠의 비밀 연구소 폐허를 뒤로하고 홀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알렉산더 볼코프의 광기 어린 야망은 끝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흔이 남아있었다. 진우와 해피의 희생, 그리고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시간을 되짚으며 그녀는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어둠과 싸우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그녀의 여정은 복수와 진실 규명을 넘어 치유와 희망을 향한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최 반장과 현지 경찰들은 너젠 연구소에서 압수된 방대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프로젝트 시그마의 모든 잔당들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알렉산더 볼코프의 사망 소식과 프로젝트 시그마의 실체는 전 세계를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다.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초인을 만들려던 거대한 음모는 상상 이상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이 개발한 시그마 약물의 위험성은 인류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하며 생명윤리와 과학의 책임에 대한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민준은 태국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병원에서 회복 중인 어머니를 찾아갔다. 어머니는 오로라 약물의 해독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며 점차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이제야 진우에게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구나. 네가 이 모든 어둠을 밝혀냈다고.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도 저도 모두 자유로워졌어요. 민주는 어머니를 품에 안았다. 오랜 세월 쌓였던 고통과 슬픔이 그들의 포옹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렸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로와 평화를 느꼈다. 민주는 진실과 희망 재단의 활동을 전 세계로 확장했다. 그는 재단의 이름을 해피 재단으로 바꾸었다. 해피와 진우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들의 희망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미였다. 해피 재단은 프로젝트 오로라와 프로젝트 시그마의 피해자들을 돕는 것을 넘어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비윤리적인 과학 실험과 인권 침해 사례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국제적인 인권 단체로 성장했다. 민주는 재단의 총책임자로서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과학기술의 윤리적 책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그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희망을 주었고 재단의 활동에 동참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았다. 최 반장은 민준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멘토로 남아있었다. 그는 재단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민준에게 수사 경험과 인생의 지혜를 전수하며 그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다. 최 반장은 민준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정의를 민준이 실현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다. 금천 마을은 오랜 시간 동안 겪었던 아픔을 딛고 서서히 평화를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김옥란과 신성그룹에 대한 배신감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했다. 민주는 종종 마을을 찾아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경찰이 아닌 마을의 진정한 수호자이자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민주는 해피의 무덤을 자주 찾았다. 무덤은 이제 푸른 잔디로 덮여 있었고 그 위에는 해피가 가장 좋아했던 노란색 공이 놓여 있었다. 그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해피에게 말을 걸었다. 해피야, 보고 싶다. 네 덕분에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었어. 고마워. 그는 해피의 무덤 옆에 작은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에는 진정한 영웅 해피,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기념비 아래에는 진우의 시계와 어머니가 남긴 팔찌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것들은 그에게 영원히 잊히지 않는 희생과 사랑의 상징이었다. 민주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의 삶은 더 이상 복수심이나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는 고통과 상실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정의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었고 든든한 동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살아있는 진우와 해피의 영혼이 함께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에게 끊임없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민주는 재단 사무실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과 불의가 존재할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그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 희망을 잃지 않고 싸워나갈 것이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진실을 향한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이었다. 세상의 모든 숨겨진 그림자들을 밝혀내고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그는 영원히 싸워나갈 것이다. 그의 삶은 이제 오직 정의와 희망을 위한 것이었다.